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통사론 들어가겠네요. 제가 그동안 누누이 통사론 만만치 않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통사론의 발전은 거의 현대 통사론, 그거는 결국 촘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촘스키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통사론 이야기하면 촘스키, 촘스키로 하면 통사론. 주로 촘스키가 나중에 통사론에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놀라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촘스키의 또 교수의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거죠.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 transformational generative 그죠? 그래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G 그래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설정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통사론의 현대 통사론의 깊은 곳을 다 살피기보다는 지금의 통사론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것을 좀 더 그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통사론 파트를 할애하려고 합니다. 자, 좀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건 통사론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순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을 얘기할 때 일반 전통 문법 얘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어순이에요. 그 어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로 단어들의 순서입니다. 어디에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문장 안에서의 단어들의 순서입니다. 결국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죠.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뭐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제가 많이 들은 예지만 Mary likes John. 메리는 존을 좋아한다. 여기서 메리가 이제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행동 주체가 되죠. 근데 John likes Mary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 단어는 똑같죠. Mary, like란 단어, John이란 단어. 근데 John이 앞으로 오면 John이 좋아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인간 언어의 핵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촘스키 교수에 보면은 그걸 하이라키라고 그래서 주어는 좀 더 높은 단위에서 위를 다 내려다보는 그런 식의 위치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like John 만약에 Mary likes John에서 like John 같은 경우는 술부라고 해서 그 술부 안에 동사 그다음에 뒤에 오는 명사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것들이 주어 밑에서 주어가 바라본 밑이라는 건 못하다는 게 아니라 하이어라키 높낮이의 결정에 있어서 목적어를 좀 더 주어보다는 아래 단계에 둠으로써 그 동사와 같은 그룹핑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방금 얘기한 소위 문장의 구성 하이어라키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본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사론의 역할은 무엇이냐? 통사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늘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늘어서는 것이 곧 의미를 갖는다. 통사예요. 그래서 통한다는 게 뭐를 관통하는 건 아니지만 늘어서는 것. 늘어서는 것이 각자 하나하나 늘어서서 아까 어순이란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선 대상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단어들이 늘었으면 구라고 하고 좀 더 큰 건 절이라고 그러고 좀 더 큰 건 문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보는 용어들이 이 촘스키의 그 교수의 근대 이론에서의 최근 이론에서의 그 통사론과 상당 부분 그 핵심 개념에서는 상호 서로 통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단어들이 늘어서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잘못 늘어섰을 경우에 우리에게 특히 말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hit ball he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하면 he hit a ball이 되겠죠. 어순이 맞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we can't be called a language. 이것도 일단 우리가 말이 되지가 않죠. 그죠? 우리가 언어로 불린다. 예, 그것은 어순의 부분이보다는 좀 더 핵심적인, 그러니까 의미적 측면에서 좀 더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peaker only by memorizing words. 예, 이것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가뜩이나 동사라는 게 없죠. 이 전체를 스피커가 뭐뭐 한다라고 하면 only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사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의미의 전달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법학자들은 문법의 모델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 그래서 촘스키가 나오기 이전에 많은 문법학자들이 이미 라틴 문법부터 그 단어의 나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어의 나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이 기존 소위 문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단어 순서 문법입니다. 이게 가장 나오고 전통 문법이 주로 따라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he hit a home run, 그렇죠? hit,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늘어서는 것이 의미를 결정한다. 이것이 이 소위 어순 문법의 또는 단어 순서 문법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the dog bit, bite에 물다. 그러면 the man, 좀 우리 상식이 가지만 the man bit a dog. 사람이 개를 물었다. 화가 많이 났나 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왜 두 번째 문장이 좀 더 어색한가? 그것은 다 내부에 똑같은 단어들이 존재하는데 순서가 그와 같은 우리에게 좀 이상한 느낌을 주는 의미를 만들게 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순서와 상관이 없이 순서가 의미가 달라지려면 그러니까 순서가 눈에 보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법이 상당히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교 문법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조금 어렵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촘스키의 그 교수가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아니 단어도 같고 순서도 그대로인데 순서를 바꾸지 않아도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이 있더라. 우리가 그걸 여기서 중의적이란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인데 중의성, 그 의미가 두 개 이상. 여기서 보면 old man and woman 그대로 있는데 하나는 old man, woman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그냥 여성이 되고 또 하나는 둘 다 old man, old woman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little girl's bike가 아니고 the girl is little, the bike is little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 little girl's bike 하면 little이 소녀가 작은 소녀죠. 어린 소녀를 얘기할 수 있고 또는 girl's bike인데 바이크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분명히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The fat generous wife도 마찬가지로 fat이 부인이 뚱뚱할 수도 있고 장군이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y are fascinating girls. fascinating girls란 말은 아주 놀라운데 이 fascinate란 말이 결국 이 동사의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뭐뭐한 소녀들이다 하면 참 놀라운 소녀인데 they are fascinating 동사의 진행형이 되죠. 소녀들을 아주 신나게 뭔가 환희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They are moving sidewalks도 마찬가지죠. sidewalks가 moving 할 수도 있지만 sidewalks를 are moving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의성이라는 거와 그 애매성은 다른 개념. 왜 우리가 애매하지만, 애매하다는 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만, 중의성은 엄연히 의미가 똑같은 어순에, 똑같은 단어의 어순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걸 중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vagueness라고 하지 않고요, ambiguity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어순이 달라져야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건 대전제로 맞는 얘기인데 이처럼 어순이 달라지지도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데 왜 의미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발생하는가? 또 경우에 따라 여기에는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 뭐도 됩니까? 강둑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중의적 은행, 아까 이것도 중의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동음이의어라고 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음이의어는 좀 다르죠. 테일 그런 경우에 TAIL 하나는 이야기고 하나는 꼬리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스펠링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언어는 스펠링이 아니죠.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만 가지고 보면 테일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의미를 똑같은 소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동음이 또 아까 중의성, 위에서 본 그 여러 가지 아까 이 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단순 어법으로 어떻게 설명할까?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서 나온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조 분석 문법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죠. 초기의 문법, 뭐 우리가 굳이 시달라면 19세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오랜 라틴 문법부터 뭐 17, 18세기까지, 그러나 19세기 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온 것이 구조 분석 문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